안녕하십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 한 번 시험으로 끝내기 라니생과 요양보호 수업입니다. 오늘 또 제38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필기시험이거든요. 그래서 1번 문제를 보실까요?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상은 만 60세 이상 노인이다. 사업 주체는 보건복지부이다. 노인 학대 피해 노인들을 쉼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 보장의 다양한 사업 내용을 갖고 있다. 노인복지관에서 거동 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을 해주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첫 번째 보시면 대상은 모든 노인이고요. 만 60세가 아니라 모든 노인 가능하고요. 일단 노인복지관은 우리가 보시면 노인의 여가복지시설에 포함됩니다. 노인복지관이 있고요. 여가복지에는 그 다음 경로당이 있고 경로당, 그 다음 노인교실 등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고요. 사업주자는 보건복지관이라 시군구입니다. 여기 시군구에서 하고요. 노인학대 피해 노인, 이거는 어떤 거냐면 노인학대 피해 노인 쉼터 공간 활용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이한 예방, 취약노인 케어, 기반구축 등 확충 등을 통해서 성공적인 노후가 실현되도록 지원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안정적 노후를 위해서 소득 보장의 다양한 사업 내용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에서 거동불편 재소득 아니고요. 5번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안정된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 다양한 사업 내용을 갖고 있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학대 피해 노인 쉼터 공간은 어디 있냐면 우리가 전용 쉼터 있죠.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가 있고요. 예.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정적 노후는 소득 보장은 다양한 사업 내용을 가지고 있다. 노인복지관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2번입니다. 2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목적으로 설치한 기관으로 옳은 것은 노인학대 사례 신고, 그 다음에 신고를 접수하고요.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하고 있다. 경찰서, 노인인권보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그 다음에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학대인데 확대라고 되어 있네요. 학대 예방 노인 전용 쉼터라고 했는데 이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노인보호 전문기관이죠.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는 노인학대를 대한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요. 노인학대 예방이라든지 노인인식 개선 교육이라든지 노인 자세 예방 교육을 통해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 신고 접수, 예방 및 방제 홍보, 상담과 교육, 이거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되겠습니다. 3번 보시겠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후에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하며 장기 요양 인정 점수가 75점을 받은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장기 요양 등급. 여기에서의 요점은 상당 부분이네요. 그죠? 상당 부분. 우리가 1등급은 얼마입니까? 95점 이상이죠. 이건 전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 2등급은 우리가 75점 이상에서 95점 미만이죠. 그래서 상당 부분입니다. 상당 부분. 네. 그 다음에 장기 요양 등 3등급은 60점 이상에서 75점 미만. 네.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예, 부분적으로 장기 요양 4등급은 우리가 51점 이상에서 60점 미만. 그래서 뭐예요? 일정 부분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매 등급은 45점 이상에서 우리가 51점 미만.
치매 등급이죠. 네.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도 있습니다. 45점 미만일 때, 45점 미만일 때 인지지원 등급. 인지지원 등급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당 부분이니까 우리가 2등급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우리 장기 요양 등급 판정 결과는 결과 후에는 공단에서 하겠지만 장기 요양 뭘 받게 되냐면 장기 요양 인정서와 표준 장기 이용 계획서, 개인별이죠. 요즘에 바뀌어가지고 표준 장기 이용 계획서,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를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줘야 되고요. 그리고 장기 요양 인정 유효 기간은 2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1등급일 때는 갱신 결과 직전에 보통 유효기간이 4년이고 2등급의 4등급은 3년이고요. 그럼 5등급은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은 노인학대 유형 중 어디에 해당되는가? 어르신의 집안 화장실에서 낙상 후에 고관절 통증을 호소하는데 아들이 병원에 모시고 가지도 않고 며칠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유기, 방임, 신체적 학대, 경제적 학대, 정서적 학대. 이거는 무엇입니까? 방임이죠. 우리 방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우리 방임이라는 것은 보호자라든지 부양 의무자로서 책임이라든지 의무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그리고 노인에게 의식주라는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데 질환이 있는데 노인을 홀로 거주하게 한다든지 신체 같은 거 수영 같은 거 손톱 같은 거 자라서 지저분하게 있다든지 의치나 보청기 안경근 등이 부러졌는데 고쳐주지 않는다든지 더럽고 찢겨진 옷이 있다든지 병원에 모시고 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이 되고요. 유기 같은 거는 어디다 버리는 것이죠. 예. 그리고 신체적 학대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물리적 힘이나 도구를 이용해서 신체적으로 고통 장애를 일으키는 거고요. 경제적 학대는 대상자들의 노인의 자산을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는 거고, 정서적 학대라는 것은 우리가 비난이나 모욕, 위협, 협박, 언어나 비언어적 해결을 통해서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욕설을 한다든지 고함을 지른다든지 대화하지 않는다든지 이성교제를 방해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네. 5번을 보시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욕창에 있는 대상자를 돌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준다. 의자에서는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해준다. 청골 부위에 도넛형의 베개를 사용한다. 정기적으로 침대 시트를 깨끗이 갈아준다. 침대에서 이동할 땐 대상자를 밀어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주는 거 좋죠.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줘서 마찰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 의자에서는 우리가 보통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1시간이고요. 우리 침대에서는 보통 2시간마다 적어도 2시간입니다. 그리고 청골 부위에 도넛력 그거는 베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압박 부위 그 부위에 욕창 부위에 순환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침대 시트는 우리가 자주자주 갈아주는 거 젖었어요. 자주 갈아주고 그리고 주름을 같은 거들 펴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침대에서 이동할 대상자를 밀어서 밀는 것은 우리가 마찰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밀지 않는 것이 좋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번. 6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뇌졸중 치료 및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뇌졸중의 전구 증상은 중요하지 않다. 뇌경색 증상이 호전되면 약을 끊어도 된다. 동맥경화증, 고혈압 등을 예방하고 치료한다. 뇌경색 발생 6시간 이내에 혈전 용해제로 치료받을 수 있다. 상캠 장애가 있는 환자는 식사할 때 사례를 걸릴 위험은 없다라고 했는데 1번을 보시면 전구 증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주의 깊게 관찰할 수 있어야 되고 전구 증상이 뭐냐면 한쪽 팔다리에 마비나 감각 이상이 있는지 봐야 되고요. 한쪽으로 자꾸 넘어지는지 봐야 되고요. 어지럽다거나 눈이 안 보인다고 호소를 하는지 갑자기 심한 두통을 호소하는지 발음이 분명치 않은 어눌하게 말씀하시는지 의식장으로 깨어나지 못하는지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발견하려면 우선 웃어보세요 라고 해가지고 입모양이 삐뚤어지고 평소와 다를 때 일단은 의심을 해야 되고요. 양손을 들어보세요 해가지고 손을 대칭적으로 못 들어 보일 때
그리고 말해보세요. 침을 흘리거나 말을 제대로 못할 때 이렇게 우리 뇌졸중 정구 증상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약이라는 것은 재발 가능성이 높으므로 뇌경색 약물은 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동맥경화증, 고혈압 등 예방을 치료하는 게 좋겠죠. 답은 3번이고 뇌경색 발생인 4시간 이내에 혈전 용해제를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기 발견, 우리가 뇌졸중 정구 증상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4시간 이내에 우리가 혈전 용해제라는 진단이 내려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캠 장애가 있는 환자는 식사할 때 사례가 걸릴 위험이 매우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 7번 보시겠습니다. 노인의 낙상 위험 요인 중 신체적 위험 요인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작은 키, 하지 근력 강화, 균형감 증가, 청력 감소, 뼈와 근육의 크기 증가라고 했습니다. 신체적 요인이라는 것은 운동 장애라든지 심장질환, 빈혈, 시력 저하 등을 나타나는데, 그러면 우리 여기서는 시력 감퇴 같은 거는 시야가 좁아지고 낮은 조명에서 적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낙상 위험이 있고요. 청력 감퇴 같은 거 이런 것도 하나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근력이나 균형 감각이 감퇴합니다.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고, 그리고 신경이나 인지적 변화로 반사작용이 느려지고 기억력이나 주의력이 저하되고요. 그리고 질환으로는 묘실금이나 저혈당 같은 증상으로 인해서 낙상을 일으킬 수 있고, 약물이나 심리적 요인은 진정제나 알코올, 우울증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적 요인도 있는데, 환경적 요인은 집안 환경이라든지 외부 환경 등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눈부심이라든지 장소별 조도 차이가 형광등 같은 거 조도 차이가 심하게 난다든지, 아니면 고정되지 않은 매트들이 왔다 갔다, 그리고 물기 있는 마룻바닥이나 경사가 급한 장소라든지, 난간이 없는 계단이라든지, 부적절한 가구 배치로 인해서 걸려 넘어진다든지, 침대 난간을 올리지 않는 경우, 이런 것들은 환경적 요인이겠죠. 그 다음에 행동적 요인도 있습니다. 이건 지나치게 음주라든지 개인 활동량의 저하로 인해서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8번 보시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제가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일상 업무 대행 서비스로 옳은 것은 1번 아이 돌보기, 은행 다녀오기, 명절 음식 만들기, 애완견 산책시키기, 가족 식사 준비하기. 우리 일단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뭐예요?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가 있고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이고,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정서 지원 서비스, 이게 크게 나눠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서는 외출 시 동행과 일상 업무 대행이 있는데, 일상 업무 대행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일상 업무 대행에는 뭐가 있냐면, 물품을 구매한다든지, 아니면 약을 탄다든지, 약국에서 은행이라든지, 그리고 관공서, 서비스 업무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외출 시 동행하는 것은 은행에 같이 가신다든지, 관공서에 가신다든지, 병원 등에 방문할 때 이게 외출 시 동행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일상 업무 대행이니까 이거 맞겠네요. 9번 보시겠습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 휠체어 위치로 옳은 것은 하고 했네요. 일단 우리 편마비 있는 대상자는 휠체어를 어느 쪽에 놔야 될까요? 건강한 쪽이죠. 그러니까 일단 왼쪽이니까 우리 건강한 쪽에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번은 아니겠네요. 왼쪽 편마비니까. 그리고 2번은 가능하고요. 3번도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또 비스듬히 놔야 되는데, 몇 도로 놔야 되나? 30에서 45도 각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도 아니고 5번도 아니네요. 답은 2번밖에 없네요. 그죠? 30에서 45도 각도로 해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대상자 앞에 서서 휠체어 받침대에, 그 다음 무릎과 허리를 지지한 상태로 건강한 손으로 병기를 잡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힘을 줘서 이동시키면 됩니다. 네. 10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순서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우리 언어, 얼굴 표정, 음성, 언어, 음성, 얼굴 표정, 목소리, 언어, 얼굴 표정이라고 했고, 얼굴 표정, 음성, 그 다음에 언어라고 했고, 음성, 얼굴 표정, 언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메리비언 법칙에 보면 비언어적 요소로서 시각적 요소가 중요합니다. 55%, 표정이라든지 상대방의 용모라든지 복장, 자세, 동작 등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55%를 차지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음성입니다. 청각적 요소로 38%를 차지하는데 크기라든지 억양, 속도 정도 이룰 수 있고요. 그리고 언어적 요소로서 말의 내용입니다. 7% 표현력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4번이 되겠네요. 얼굴 표정이라든지 음성, 언어. 네. 11번 보시겠습니다. 다음에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대상자로 옳은 것은 대상자의 말하는 속도에 맞추어 천천히 이야기한다. 실물이나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하여 이야기한다. 아이처럼 취급하여 반말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노인성 난청, 언어장애, 판단력 장애, 주의력 장애, 진압력 장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는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말하는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때 이런 판단력의 이해력 장애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해하게 되고요. 몸짓이나 손짓을 이용해서 천천히 상대의 속도에 맞추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실물이나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이용해서 이해를 돕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아이 취급하지 않는 거 이거는 판단력 장애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노인성 난청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대상자와 얘기할 때는 눈을 보면서 정면에서 이야기하고요.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하고 입을 크게 벌리고 몸짓과 얼굴 표정 이야기를 전달을 돕고요.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이해를 돕고 천천히 차분하게 말을 듣기 쉽도록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언어장애 있는 분들한테는 얼굴과 눈을 응시하고 천천히 말하고 소음이 있는 것을 피해야 되고요. 면담을 할 때 앉아서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여서 듣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이해가 된 경우에는 예, 아니오로 짧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잘 표현했을 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공감적 반응을 표현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의력 장애 같은 경우는 이것도 눈을 아이 컨택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하고요. 그리고 구체적이고 익숙한 사물에 대해서 대화하고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반복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진압력 장애 같은 경우는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하고요. 일관성 있게 대화하도록 노력하고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달력, 시계 등을 자주 인식시키고 그리고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여서 주의사항을 문서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 중 12번 하겠습니다. 다음 중 배설 문제 행동에 있는 치매 대상자를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화장실과 먼 곳에 대상자의 방을 둔다. 배설 상태, 상황을 기록하여 배설 리듬의 학을 확인한다. 외출 전에는 꼭 화장실을 다녀오도록 한다. 변실이 있는 경우 섬유질 음식을 권장한다. 그 다음에 낮에는 4시간, 밤에는 2시간 간격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우리 배설 상황을 기록하여 배설 리듬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답은 2번인 것 같고 대상자는 화장실과 가까운 곳에 방을 두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강요하지 말고 화장실에 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섬유질 음식을 제한하고요. 변식이 있는 경우. 그리고 낮에는 2시간이겠죠. 밤에는 4시간 간격. 네. 그래서 여기 답은 2번입니다. 네. 14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12번하고 13번 문제를 같은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14번 보시겠습니다. 대상자의 임종이 임박했음을 알 수 있는 증상은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상승한다. 2번 신체가 굳어지고 경직된다. 점점 잠자는 시간이 길어진다. 동공의 크기가 작아진다. 그 다음에 피부색이 점차 붉은색으로 변한다. 라고 했는데 맥박은 얕아지고 혈압은 떨어지죠. 그리고 임종 후에 나타나는 사후, 신체가 굳어지고 경직되는 것은 임종 후에 나타나는 사후 강직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점점 잠자는 시간이 길어진다. 이건 맞고요. 그 다음에 동공의 크기는 커집니다. 확대됩니다. 그리고 피부색은 파랗고 청색증 같은 것이 나타나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잠자는 시간이 길어진다가 되겠네요.
15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안전한 약물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약은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같은 질환은 증상이 같으면 같이 먹어도 된다. 차강 보관해야 되는 약은 투명한 유리병에 보관한다. 가운데 절단선이 있는 약도 갈아서 주면 안 된다. 약은 직사광선을 피해서 실온에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답은 5번이고요. 그죠? 냉장고는 습도가 높아서 부적절합니다. 보관하는 것이. 그리고 같은 질환과 약물이라도 기능에 따라 용량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복용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차강 보관해야 되는 약물 같은 건 투명한 유리 것이 아니라 갈색 봉투라든지 갈색 통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절단선이 있으면 쪼개거나 갈아서 주어도 됩니다. 그래서 약은 이것은 5번이 되겠네요. 네. 오늘은 14문제를 가지고 풀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우리가 실기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